자, 이제 선이 뭐며 악이 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공리 또는 이기 막 이런 입장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랬었죠. 그죠?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꾀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리는 불교 윤리적인 평가가 선이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야기하거나 방조하면 그게 뭐다? 악이.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선악의 정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의 위치에서 봤을 때 선은 공리고 악은 뭐다? 이익이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결과의 입장에서도 공리니 이기니 하는 말을 선악의 개념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업과 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보라는 말의 원어에 위파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소개. 읽기는 읽되 어떻게 읽는다? 다르게 읽는다. 그런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나죠, 그죠? 그건 본시 업의 결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의 뜻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업하고 똑같은 결과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이 공리였다고 결과도 공리다. 이건 처음부터 아닙니다. 결과의 입장에서는 공리를 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의 입장에서는 이기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의 입장에서는 뭘 선이라고 하고 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번주에 이 선과 악을 갖다가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전번주에 정의를 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그죠? 공동체. 그랬을 때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근인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어떤 행동 A가 다른 육경들에게도 뭐다? 똑같이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다 이게. 그러면 이 A라는 행동을 육근이 하고자 할 때에 이 다른 육경들이 그 행동을 방해한다 아니면 도와준다. 도와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야기했죠.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육경들도 다 A는 하자고 그런다 이거야. 육경들도 A라는 행동은 뭐다? 그거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그럼 이 행동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 이 행동이 이 가이드라인의 바깥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지만은 최소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뭡니까? 육근하고 육경들 뿐이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A라는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육근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돼.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육근이 A를 하자 했으니까. 그러면 육근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좋은 소위 공리를 동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원래 자기가 뜻한 바가 이루어졌어.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뜻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대로 된 거죠. 이렇게 뜻대로 된 결과가 나타난 거겠죠. 이렇게 뜻대로 된 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뜻한 대로 되어버린 거. 자기가 뜻한 대로 된 걸. 자,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들어보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윤리적 행위에서 예측할 수 있는 도표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는 어떠냐? 육근이 어떤 행동 B를 하려고 하는데 B를 하면은 육근한테는 이익이 돼. 그런데 이 B라는 행동이 육경들에게는 어떻다?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떻다? 피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육경들은 B라는 행동을 하자 하겠어요? 하지 말자 하겠어요? 하지 말자 그러지.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는요, 추호도 용납을 못하는 구조야. 다 뭡니까? 지 한번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자기 행복이나 자기 이익에 이 장애가 생긴다든지 누가 피해를 야기한다든지 하면은 그거 절대 눈독으로는 그냥 못 봅니다, 이게. 그럼 이 B도 그건 싫다 그러고 E도 싫다 그러고 육경들은 모두 이 B라는 행위가 싫다 그럴 거다, 이게. 다시 말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방해한다, 도와준다. 방해한다.
그럼 방해하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남들이 방해해도 내가 하겠다고 기어코 애를 쓰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착각을 했어. 하나는 남들은 나보다 힘이 없는 줄 아는데 어떤 남도 나보다 힘이 약한 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다고 보는 게 제일 좋아. 그죠? 두 번째는 남들은 항상 나보다 수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응? 지는 하나인데 남들은 어떻다? 수가 많아. 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힘은 다 같으니까. 수가 많으면 힘이 더 센 거야. 더 센 힘에서 뭐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지는 좋지만 남이 싫은 일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 왜? 남들이 방해하게 되면은 괜히 수고로움만 있을 뿐이지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이건 예측이 가능해. 그러면은 결국 그 일은 육건이 뜻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되죠. 뜻대로 되지 않음이 결과로 나타날 거야. 자, 뜻대로 되지 않은 걸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요거는 답하기 쉽지. 응? 뜻대로 되지 않은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응? 나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마워. 내 누누이 이야기하지 마라. hen 이야기 또 하고 hen 이야기 또 해도 항상 새로운 정보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표정으로 나를 대하기 때문에 난 참 감사하다 생각해. 응? 자, 우리가 이 육근의 주체를 뭐라고 잡았습니까? 업의 주체를 육근이라고 잡았죠? 알고 보면 육근은 나 자신인데 왜 이걸 나 자신이라고 하지 말고 육근이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무언가가 진짜 나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 어떤 조건, 어떤 조건? 상일성과 주제성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 육근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상일성이 없어. 무상해. 그리고 주제성이 없어. 그죠? 상일성은 뭐가 상일성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한 걸 상일성이라고 그러고 주제성은 뭘 주제성이라고 그랬어요? 응? 남은 내 마음대로 못 해도 남은 내 뜻대로 못 해도 내만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나다라고 하는 성질을 주제성이라고. 그랬을 때 한 가지 모습으로 영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일성이 없음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부르고 남은 어쩌지 못해도 나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주제성이 없는 걸 보고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응?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상일성이 없는 게 무상, 주제성이 없는 게 뭐? 그래서 그렇지. 주제성이 없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고라 그랬잖아. 주제성이 없으면 한마디로 뭡니까? 뜻대로 되지 않음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라고? 고라는 말로 바꿀 줄 알아야지. 알겠습니까? 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기가 악이지만은 결과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악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뜻대로 되지 않은 걸 고라고 했으면은 뜻대로 된 거는 뭐라고 할래요? 그렇지. 고의 반대말이 뭡니까? 옳지. 응? 우리가 선이니 악이니 하는 개념은 원인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공리가 선이요, 이기가 악이었지만 이걸 과보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뭐가 선이다? 즐거움이 선이요. 뭐가 악이다? 괴로움이 악이다. 불교는 절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뭘?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는 종교. 즐거워야 되는 걸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찡거리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뭐다? 즐거움 속에서 환하게 웃도록 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종교가 뭐다?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즐거워야 되는 종교야. 즐겁고 행복해야 그게 선이지. 괴롭고 찡거리면 그건 죄악입니다. 응?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인 선과 그럴 때에 인에 붙은 선은 공리를 뜻하는 말이고 과에 붙은 선은 뭐다? 즐거움을 뜻하는 말. 아시겠죠? 그래서 선인 낙과라고도 하지. 그리고 악인 악과할 때에 인에 붙은 악은 뭐다? 이기적임을 악이라고 부르고 결과에 붙은 악은 뭐다? 괴로움을 악이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나에게 괴로움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이 그리고 번뇌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 한에는 반드시 그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온 거다? 이기적인 나의 행동이 원인이 된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뭐였다? 나 혼자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의도나 행동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뭡니까?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메커니즘도 분명해졌어요. 지 혼자 살라니까 남들이 막은 거야. 남들이 막으니까 지 뜻대로 되는 일이 없지. 그래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업인 과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선인선과 악인 악과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업을 지었을 때 물질은 자연 법칙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런 자연 법칙적인 인과율에 더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선악상응의 인과율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인가보라고 하는 것이 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상대방의 의지가 없는 육경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이라는 단어 사이에 인과라고 하는 법칙적 용어를 써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인가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업인가보라고 하는 법칙을 뒤집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넌지시 했습니다만은 이 부처님께서 35세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45년간 법을 쓰라고 가셨습니다만은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45년을 머물 수가 없고 4년 6개월도 머물 수가 없고 45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시간도 못 되고 그냥 한 4.5초 머물다가 가셔야 된다고 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한마디 정도 하시고는 열반에 드셔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딱 한마디 그분이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45년간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 84,000가지 법문 중에서 딱 한 가지 가르침을 베풀고 싶다.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하시니까 굳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옳지. 그거다 대놓고 제법 개공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에도 조금 넌지시 이야기했죠. 내가 볼 때 부처님이 굳이 한마디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실 말씀이 뭐다? 공생 아니면 공멸이다. 같이 살려고 하면 다 살 것이고 혼자 살려고 해갖고는 다 죽는다. 업인가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공생 아니면 공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공짜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유익히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생하려는 의도가 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의도는 결국에는 공멸의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어. 이건요. 우리가 참 세상에 뭐 꼭 그렇습니까? 약사 빠르게 교활하게 혼자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 이따 그런 것도 문제를 삼을 거예요. 삼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고 인류의 역사는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문명이고 간에 그 민족과 그 문명이 발달할 때는 그 민족과 그 문명의 단합과 화합 그것이 반드시 필요 조건으로 전제되었다. 그게 어울리고 화합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같이 살겠다라는 취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떨어지고 뭐 기존 부존 자원이 좀 없고 그리고 너무 악조건의 산악지형이 살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개체들이 같이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뭡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 나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이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
솔직히 하게 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손들어. 잘 되지도 못 되지도 않고 막 그저 그럴 거다 손들어. 오늘 절대 손 안 들겠다 손들어. 응? 나는 답을 압니다, 여러분들. 내 답은 정확해.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나 정확하게 압니다.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건 전기 뉴스래다 이게. 오늘 한번 뉴스를 해봅시다. 응? 난 답을 압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는 바로 뭐다? 잘하면 잘 될 거고 못하면 못 될 거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림없지. 정답이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앞으로 잘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상대적이야. 우리 바운더리를 여기 정하면 이쪽도 바운더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일본이나 저쪽에 있는 중국이나 미국하고 한번 딱 견줘보자. 그러면은 이기려면은 이쪽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더 잘해야 되거든. 그러면 잘한다라는 게 뭐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걸 보고 더 잘한다라고 안 합니다. 무역을 더 잘해갖고 돈을 더 버는 걸 보고도 본질적으로 더 잘한다고 안 합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리를 추구하고 공생을 추구하는 의식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가 잘한다 못한다를 결정짓는 거예요. 뭔데 그거 볼 필요도 없어. 그럼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같이 살려고 하는 의식이 일본 사람들 모아놓은 것에 비해 갖고 훨씬 강하냐 적으냐. 자 점수를 매겨봐라.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일본 사람들이 요새 책을 써갖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응? 한국 남자와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되는 47가지 이유 이래갖고 대박이 터졌어. 그치? 한국 남자와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되는 40몇 가지 이유인가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뭐 쭉쭉쭉인데 뭐 침을 함부로 뱉는다 이런 것도 있어. 나 그때 알았어. 일본 남자들은 침 안 뱉는구나 이렇게. 자 이게 침 뱉는 거 한번 보자 이거예요. 택배 그러면 와서 그걸 보고 가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불쾌감이야. 그런데 뭡니까? 응? 지도 집에 넣어넣기가 못해갖고 뱉었는데 남은 오죽하겠어 그걸 보면은. 그런데 집에 넣어놓기가 못하다고 지 혼자 편하면 된다고 택배 딱 부는 거야. 이건 뭡니까? 너거야 죽든 말든 보고 실컷 말고 나 편하면 된다라는 사고봐. 일본 사람들은 최소한 거짓 안 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한다? 쉬는 시간에 손 씻고 소변 보고 쉬고 일하는 시간 딱 되면 일하는 시간 끝날 때가 일만 딱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쉬는 시간은 놀고 일하는 시간 딱 되면 이제 손 좀 씻고 와야지. 전화, 사적인 전화 절대 회사 전화 안 써요. 공중전화 쓰거나 자기 거 쓰지. 그런데 우리 그냥 공공단체 있는 전화 갖고 자기 집 전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미세한 부분입니다만은 공생하려는 의식 자체가 공리를 추구하려는 의식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와 견주어야 될 상대방에 비해서 월당이 떨어집니다. 같이 살려는 생각 안 한다 이거야. 틈만 보면 내 혼자 살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혼자 살러 가겠다. 그건 뭘 초래하게 된다? 훨씬 공생을 잘하는 집단에 의하여 공멸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멸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나라의 미래가 판단되리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북이 쪼개지질 않았나? 동서가 쪼개지질 않았나? 세대가 쪼개지질 않나? 남녀가 쪼개지질 않나? 연장자와 젊은이들이 쪼개지질 않나? 각자 자기 이익만 갖고 노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익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은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 방사선 폐기물 경주가 됐죠, 그죠? 군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응? 왜 반대했느냐 이거야. 반대한 사람들 보고. 그러고 오늘도 차를 2대나 두들겨 부시고요. 그 GM 대우에서 반대를 했거든, 노조에서. 군산 떠나라 이거야. 그리고 거기서 놓은 차 다들 부시고 지금 나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선거 결과가 그래 됐으면 딱 승복을 하고 같이 가든지 할 건데 같이 살겠다라는 의식이 결여되면은요 남는 거는 뭐다?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나마 GM 대우가 군산 떠나면 군산 뭐 먹고 삽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밉다고 보내보면 이런 게 이 비일비재예요 지금. 난 그래서 신문 보면 불안한 게 뭐냐면은 공생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없고. 그래도 참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저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애국자도 없어요. 응? 난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안 했잖아. 얼마나 애국자면 한국에 있으면 했겠어요. 그럼 난 남다른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좋은가도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풍수가 제일 좋은 나라도 이 나라고, 은행잎이 제일 좋은 나라도 이 나라고, 남자 오줌이 제일 약효가 있는 나라도 어느 나라다? 한국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풍수가 제일 좋은 데가 이탈리아 반도하고 우리 한반도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는 이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석권을 한 적이 있어. 그런 풍수적 지위를 가진 나라가 한국인데 이 나라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2조 500년을 지나면서 조선시대 500년을 지나면서 이 분열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도그마티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교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게 자꾸 분파주의가 생기게 돼. 그게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뭡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의식해야 됩니다. 이 업설을 공부하면서 내 혼자 잘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에 느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에게 의미 있는 그 공동체가 전체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체가 잘 되는 방식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집단 안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집단 안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수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고 이해창 씨가 대통령 떨어진 줄 압니까? 노무현 씨가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 된 거야. 와요. 근데 이상한 말 했어요? 정답이잖아요. 어떻게 표를 많이 얻었냐? 수가 많아야 된다니까. 그것에 동참하는 수가. 지 혼자 잘나서 지 혼자 하겠다 해갖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를 모으지 못하면은요, 업설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되는 이익을 추구해갖고 수를 모아라. 네 하는 일을 전부 다 동의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럴 때만 네가 살게 된다. 그리고 다 산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이 불안한 조짐이 도처에 넘쳐납니다만은 그래도 좀 희망이다 싶은 게 뭐냐? 축구입니다, 축구. 그럼 축구할 때는 전 국민이 모여갖고 뭡니까? 대한민국 불러새기면서 이겨라, 이겨라 그러대요. 그런 뭡니까? 하나로 집결되는 그런 구심점이 그나마라도 있는 것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아직 영 없는 건 아니구나. 정말 미우면은요, 너가 응원하니까 나 안 한다 그래 버립니다.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만 여기가.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축구할 때는 다 TV 앞에서 뭡니까? 한 목소리로 이겨라, 이겨라 그러잖아요. 같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설정한 거야. 같이 살자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공생을 추구하면 살고요, 혼자 살다. 아무리 조그마한 모임을 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능력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전체를 끌어모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도 뭐라 그럽니까? 지장보다는 덕장이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체를 묶는 네트워크를 짤 줄 아는 힘을 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덕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다 자발적으로 동참을 시키거든. 그래서 폭발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혼자 지혜가 뛰어나면 지 지혜만 믿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 무조건 따라오라 할 확률이 크고, 용맹이 강한 사람도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그 수동적인 사람은 종속 변수에 불과하지 대등한 변수로서 힘을 합쳐주지는 못하거든. 그게 김유신의 신라군이 영계소문의 고구려군과 싸워서 이긴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김유신이라는 장군은요, 그 사병들 한 명 한 명이 전쟁에 임해서 자기 판단을 하도록 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영계소문은 뭡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라.
그 사람 딱 날아가고 나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장군이 쓰러져도 어떻습니까? 밑에 장졸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짜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아니면 뭐다. 공생 아니면 공무. 공생 아니면 공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체를 한다든지 가정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직장을 참 나가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다 좋은 일을 하고 하면은 지가 손해보는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집단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갖고 윗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딱 지켜보거든. 지켜볼 때 누구를 봅니까? 저거는 너무 현실주의야. 너무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딱 제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좀 늦지만 어떻습니까? 앞에 가라고,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교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사리불존자라는 제자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 그러죠? 사리불존자는요, 지혜가 훌륭한 것이 그분의 유일한 덕목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약한 자, 연세 든 자,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제자로 유명합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유행을 떠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젊은 비구들은 힘이 좋아서 앞에 가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은 연세 든 비구들은 어떻습니까? 뒤늦게 겨우 돌아와갖고 그 먼지를 뒤집어서 컨디션이 엉망입니다. 사리불은 그런 늙은 비구들이 와갖고 앉을 자리를 자기가 어떻게든 다 마련해주고 지가 제일 뒤에 앉은 사람입니다. 사리불 나이가 부처님하고 같아요. 한 살인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리불이 나이가 어린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고 그래서 1년 먼저 열반에 듭니다. 그분이 무슨 지혜만 좋아갖고 부처님이 상수시자가 되고 목련존자가 무슨 신통만 뛰어나서 부처님 상수시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두 분이 교단 전체를 화합하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누구보다도 발군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믿고 사리불과 목련이 살아있었으면 부처님 교단은 사리불과 목련에게 이양이 됩니다, 여러분들. 후계자를 글로 정했을 확률이 커요. 그분 둘이 돌아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한 제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란 법이 있으니 그거 의지해라 그러고 치워버려요. 응? 그 정도 사리불과 목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정을 가진 줄 압니까? 그럼 뭐 때문인지 알아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신통, 그건 부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지혜와 신통이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부처님 마음에 딱 들어버립니다. 선종의 시조나 마찬가지인 가섭존자. 가섭존자는요, 툭하면 안 한 존자하고 다 텄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응? 늘 안 한 존자를 추종하는 비구들의 무리와 가섭을 추종하는 비구들의 무리가 부딪혔습니다. 안한을 추종하는 비구들의 무리나 안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 가섭 보고 외도 출신이 어디서가 세존과 피를 함께 나누었다시피 한 안한 존자에게 대드느냐고 막 공격을 했어. 응? 마가섭은 외도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마가섭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부처님께서 반분자까지 해준 위대한 마가섭 존자한테 나이도 새카맣게 어린 게 어디 대들어? 이러면서 가섭 존자가 아무리 뛰어난 그런 두타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럼 분란에 연루되신 분이야. 이건 부처님이 볼 때는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나는 요새 이렇게 불교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말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건 뭐냐? 불교를 전문적으로 해나가면서도 절대 소송에 연루되거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이 생을 마감하면 불교 잘했다. 나 그래 생각해요. 꼭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하다 안 되면 법에다 소송 걸어. 많습니다. 그런 거. 그 우리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연루되지 않고 그냥 불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불교 안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런 싸움 박질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이 어떻습니까? 불교를 쭉 일생 동안 해나가면 그 사람이 이룬 성취가 크건 작건 간에 참 성공한 불자다. 나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 할 정도로 불교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공생 아니면 공밀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있었어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그러나 이래야 삽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살면 되지 너것까지 왜 내가 다 신경 써야 되냐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신경 써줘야지 뭡니까? 나도 산다라는 거야. 왜? 내 혼자 되는 일 없으니까. 어차피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뭡니까? 내가 먼저 도와준 적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힘이 있을 때 많이 도와줘요. 우리가 보시를 해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없을 때 누가 보시해라 그럽니까? 보시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 보고. 그러나 좀 있고 하면 뭡니까? 그때 해놔라 이겁니다. 희한하게 있을 때 해놓으면 어떻다? 없을 때 도움 받는 거거든. 그럴 때 손을 벌릴 자격이라도 있고, 손을 벌려도 오지 않으면 세상을 한탄할 자격이라도 갖춰. 지는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습니까? 지는 달라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꼴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응? 업인가보의 법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다? 공생 아니면 공멸. 여러분들께서 이 원칙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적용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고 세세생생 성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여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실패나 좌절이 생긴다면 그건 어느 땐가 여러분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을 했던 그게 남아갖고 그런 좌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딴 이유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같이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같이 살려고 한다는 말이 뭐냐? 남을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배려한다는 말이에요. 무언 행동을 할 때라도 그래요. 내가 이 행동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머릿속에 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누가 좋아하건 말건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행동 때문에 남들이 타격을 받지만은 그 타격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타격으로 집중되면은 기사회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때는. 남 배려해야 돼. 한국 사람들 아침에 학생들 학교 등교시킬 때 부모들이 한다는 소리가 공부 열심히 해라. 되게 이 말 한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 일본 부모들은 애들 학교 딱 나갈 때 딱 하는 소리가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 말 딱 하고 그래.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미국 부모들은 애들 아침에 학교 딱 나갈 때 한다는 소리가 한 가지라도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온나? 이 말하고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애들이 나중에 그거 갖고 보다 더 활기찬 밝은 미래를 보장받겠어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공부만 잘하고 온나 하고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피해 주지 않는 걸 넘어갖고 뭡니까? 하나라도 남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갖고 도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요. 이 처음 시작하는 교육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최소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아이로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딱 가기를 시켜야 돼.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 이익만 챙기고 지 입에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고 하면은요. 부모 자식 간의 의를 끊을지언정 그 버릇을 끊는데 여러분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 혼자만 아는 식으로 그거 갖고는요. 이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바로. 큰일이죠. 큰일.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시는 것 보면은 그래도 공생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뭡니까? 증명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모여갖고 앉아서 강의라도 듣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리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진 사람들이야. 여기서도 강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 혼자 잘났다고 까불다가 자꾸 그러면 남들이 싫어하면 지도 남이 싫거든. 그 싫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강의 듣는 것도 싫어져. 그럼 안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듣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게 밉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앉아있는 게 지금.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업인가보의 법칙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업인가보와 관련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이 끝난 겁니다. 업이 뭐냐도 이야기했고. 그죠? 응? 업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라? 아직도 속도가 안 나오네.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거 답하는 게?
왜 업이 뭐냐고 묻는데 들썩들썩대요. 외우고는 있습니까? 옳지. 보고 읽어도 저래 뜯으면 되니. 좋아요. 어쨌든 아집의 유지 존속을 통하여 편하려고 일으키는 육근의 의지적 행동 중에서 외행동을 업이라고 한다. 중요한 업의 정의를 끝냈고, 그 다음에 그 업에 대한 보의 정의, 그 업의 외행동에 대해서 육경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다? 보다. 그 업과 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 사이에 필연적 상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성립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서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의 이론이라는 것까지 살피면서 어빙가보의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핵심적인 논점들을 다 넘어가지고 이제 어빙가보의 법칙을 드디어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빙가보의 법칙을 달리 말하자면 뭐다? 공생 아니면 공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빙가보의 법칙은 이제 완벽해졌는가? 넘어야 할 산이 4개가 남아가 있습니다. 어빙가보의 법칙을 딱 정립해놓고 나면은 이제 어빙가보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뭡니까? 어빙가보의 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달려왔죠. 근데 어빙가보의 법칙을 성립시켰죠. 성립시킨 어빙가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에 들어가야 할 그런 과제가 몇 가지 남아가 있다? 4가지가 남아가 있어. 그 4가지가 뭐냐? 자, 판서를 할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십시오. 어떤 4가지 넘어야 할 벽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첫 번째, 다양한 출생의 문제. 두 번째, 결론이 없는 듯한 죽음의 문제. 세 번째, 우주의 생성과 관련된 문제. 네 번째, 미시세계의 기묘함과 관련된 문제.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느냐? 30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30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인간이 대하는 대상 육경에는 자연물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 법칙적인 인과율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법칙성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업의 방향과 목적은 다를 수가 없다. 더덥고 괴롭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에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개아의 존속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에 거역할 것임에 틀림없고, 나와 남의 이익을 함께 위한다면 그들은 순응할 것임에 틀림없다. 혼자만을 위하는 행동은 악이라 할 수 있고, 나와 남을 함께 위하는 행동은 선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업에는 괴로운 보가, 선한 업에는 즐거운 보가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악업은 남의 거역을 받아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괴로움이 되고, 선업은 남의 순응을 받아 뜻이 이루어지기 쉬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일종의 법칙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자연 법칙적 인과율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선악 상응의 인과율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12처의 세계에는 어빈가보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좀 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자, 스토리가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만 논리적인 흐름을 제대로 잡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5페이지 우리 동그라미 A번부터 읽었거든요.
읽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C번까지 이 동그라미 A, B, C 단락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어서 그 흐름을 분명히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빈가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30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줄. 그런데 12처의 세계, 곧 이 우주에 속속들이 적용될 것 같은 어빈가보의 법칙으로 좀처럼 쉽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인식된다. 즉, 어떤 이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일생을 즐거이 산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역으로 어떤 이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평생 고생만 하는 경우도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바로 저 앞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다양한 출생이라고 적어놨죠. 응?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튼튼한 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고, 이런 출생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이 실제 인지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인지되고 있죠? 이런 출생에 있어서의 다양한 차별은 그게 일생을 좌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냐고 물었을 때에 어빈가보의 법칙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것은 일종의 결과죠. 그죠? 결과 중에서도 어떤 결과입니까? 낙과라고 할 수가 있죠. 낙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그 앞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지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빈가보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게 어때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응? 내가 말을 상당히 빨리 하는데도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전히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주 훌륭해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제 말의 템포를 아주 끌어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3주만 지나면 방학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끝나기 전에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죽겠어요. 아주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 응? 그러나 몇 시간 남았다? 3시간. 그 마지막 3시간에 우리는 모든 걸 건다. 그래서 속도가 믿게 이야기할 테니까 눈을 반짝거리시면서 귀를 크게 열고 총명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생의 다양함이라는 문제는 어빈가보의 법칙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 따라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또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경우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는 여기 제기한 문제 중에 어떤 문제입니까? 결론이 없는 듯한 죽음의 문제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한평생 열심히 일했다면 그건 선업입니까? 악업입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지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러면 선업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성과가 와야 되죠? 그러면 돈 좀 벌려고 열심히 했으면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돼. 근데 열심히는 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누구 말대로 볕 한 번 못 보고 죽는 경우 있다 없다? 적다 많다? 많다.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참 내 아는 사람도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목적지에 딱 내려주니까 택시 운전수가 돈을 얼마 받으니까 200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원래 이 길은 5,300원에 오는 길인데 당신 메타가 5,100원인 거 보니까 메타가 잘못된 모양이요. 이러면서 200원을 더 주는 사람. 말하자면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경호원이었어요. 경무대, 경호원에서. 그래서 자기 라이플 근총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있을 정도였는데 그 총을 참 잘 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저 영등포 저쪽에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당시 10하고 20하고 이럴 때는요 파출소 소장이면 끝발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생일날 되면 막 그 당시 케이크로 해갖고 막 이렇게 갖다 주면은 업자들이 돈 봉투를 케이크 안에 그러고
그럼 이분은 케이크만 딱 먹고 불러갖고 돈 봉투를 딱 돌려주면서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받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일체 안 받는 사람.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참 보기 드문 청병이고 선한 사람. 그래 나와갖고 이제 파출소장도 이제 정년이 끝나고 하니까 사업을 한답시고 이제 딱 나섰는데 이제 결말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웃기는 거야 이 사람이. 식수 사업을 한다고 은행나무가 좋을 기라 해갖고 은행나무를 잔뜩 사갖고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한 번 댕기더만 은행나무가 잘 안 썩는다네요 잎이. 그러니까 저거 쉽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팔린 거야. 다 나가기로 해놨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그냥 헐값에 넘겼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넘기고 나니까 은행나무가 좋다고 그거 심으라 그러는 거야 또. 그래 어쨌든 헐값으로 넘긴 거 갖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케이트장을 했어. 스케이트장. 그 논에다가 물 가가 놔놓고 얼면은 스케이트 타는 거. 그거에 따라 날씨가 더워갖고 물이 안 흐네. 그러다가 참 막판에 말이에요. 과일 장사로 이제 전락을 하는데 이 과일 장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과일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 지나면서 다음날 보는 과일 보는 그 심정이라는 건 과일 장사는 안 해보면 모른다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속이 터져갖고 술 잡숫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아이고 하죠. 참 나 진짜 곡소리 나는 일이다 그거. 그래서 나는 이제 뭐라고 한 표현해봤다? 결론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두고 볼 때는 뭡니까? 결론이 없이 끝나버린 거야. 그런 예가 어디 한두 가지예요. 이런 것도 업인가보의 법칙은 너무 야속하죠. 그죠? 선업을 지으면 성과가 온다고 철떡같이 믿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실망이 클 거야. 따라서 이런 문제도 업인가보의 법칙은 뭐 해야 된다? 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해놨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 그래 돌아가셨는데 결국 선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딸을 둘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집안이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야. 희한하게. 자식들이 잘 되는 자식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잘 됐지만 그 자식들이 뭘 한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 많이 노는 거야. 뭐 한다 그러면 자식들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복이 터졌어. 늦바람에. 자식들이 다 잘 돼갖고 아버지한테 못한 걸 뭡니까? 어머니한테 다 하니까 뭐 그건 복이 터졌어. 이런 거는 상당히 지어버렸는데 이쪽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전화 받아서 좋겠지. 남들은 뭡니까? 근데 뭐 얼마나 큰 심적인 상처를 입나 이거야 내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요래 보겠어요? 안 본다. 전부 이래 쳐다보면요 댕길 맛 안 납니다.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게 알다가 모를 것 같죠? 모르다가도 알게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참 세상이란 게 이게 요 밑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참 부조리하다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고요. 이걸 길게 두고 보니까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데 일단 우리 눈에 보면은 결론이 없는 듯한, 그래서 내가 듯한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결론이 없는 죽음이 아니고 결론이 없는 듯한 죽음. 이런 것도 업인가보의 법칙이 커버해야 될 문제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제기를 해놨습니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주민 역사의 전개도 사실 인간의 업력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다. 광활한 우주의 질서 있는 움직임이나 무한한 미래애로의 팽창이 의지적인 유권의 업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게. 우주는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그런데 유권, 그 유권의 외연을 넓혀갖고 모든 유권들을 다 끌어모았다 칩시다.
원래 육근은 지 혼자뿐인데 의미를 넓히게 되면 뭡니까? 육근의 범위가 생명체로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 생명체 전체를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이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차지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 공간은 참 티끌만큼도 안 될 줄 모릅니다. 그런 티끌만큼도 안 되는 생명체가 이 거대한 우주를 굴리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다? 우주의 생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요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이 책에 평이한 문장 형태로 소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는 문제를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 문제가 뭐다? 미시 세계의 기묘함이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의 이론을 할 때에 뭐 불확정성의 원리인지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거 기억들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분명히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빙가보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왜? 예측이 가능해야지 뭡니까? 인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미시세계가 드러내고 있는 기묘함과 관련된 문제도 뭐다? 어빙가보의 법칙이 궁극적으로는 뭐? 풀어야 할 하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빙가보의 법칙을 성립시켜 놓고 나니까 우리 앞에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문제는 모두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생의 문제, 결론이 없는 듯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주론적인 생성과 전개의 문제, 그리고 아주 작은 세계인 미시세계의 기묘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는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을 합니다. 바로 외도들의 도전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묘하게도 여러분들 다른 종교 사상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태어나야만 하느냐? 그게 신의 뜻이다. 이러면 말이 딱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나? 운이 없었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불교라고 한 걸 떠나갖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거기가 끄덕거려지는 면이 없잖아. 있다 없다. 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성되었을까? 그게 신의 위대한 힘이다. 실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미시세계는 왜 그렇게 기묘해야 되느냐? 그게 다 신의 섭리지 뭐. 신을 갖다 붙여갖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주의 운명이야. 그게 물질 세계가 가야 될 정해진 길이야. 그게 인생의 운이라는 거야. 하면 운명론도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합니다. 그리고 우연론도 아주 길을 좋은 그게 됩니다. 누구는 자연시 좋은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왜 나쁜 집에 태어나? 태어나다 보니 그렇지 뭔 이유가 있겠냐? 그게 뭡니까? 우연론입니다. 그 사람은 왜 아무리 해도 안 돼? 잘 되고 못 되는데 뭔 이유가 있냐? 어쩌다 보면 잘 되고 어쩌다 보면 안 되는 거지. 지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지도 코 하나 나도 코 하나인데 왜 꼭 지는 잘 되고 나는 안 돼야 되겠어? 잘 되고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소리야. 그냥 어쩌다 보니 잘 된 거고 어쩌다 보니 안 된 거니까 신경 꺼라. 응? 세상에. 여러분 손지창이라고 알아요? 그 부인이 누굽니까? 오현수. 손지창이가 참 그 부인한테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현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손지창 장모지. 난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러고 장모를 모시고 라스베가스인지 어디에 참 미국 여행시켜드린다고 갔다가 장모가 말이에요. 100불을 갖고 햄버거를 사 먹고 90불인가가 남았대. 야, 이거 잔돈 가져가기도 그러고 하니까 우리 슬로트 머신이나 하자. 뭡니까? 카지노에 들어가고 90불을 걸고 땡겼는데 150억 원이 터져버렸어. 그 이야기 알죠?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이 하필이면 당기니까 150억 원이 터졌을까? 큰 돈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은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에 걸맞는 상응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돼, 선업이.
예를 들어서 150억을 벌려면 어떻습니까? 한 20년간 노력해갖고 구멍가게부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해야 150억 재산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선인성가가 돼.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라고는 딱 뭡니까? 100불, 그것도 10분을 햄버거 사 먹고 그 남은 90불 딱 집어넣어갖고 한 번 딱 이랬는데 뭡니까? 이거 갖고 그 큰 게 터지는데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는 거야. 그럼 우연이지 뭐. 어쩌다 보면 터지고 어쩌다 보면 안 나오는 거지. 참 우연으로 설명하면 또 이게 다 됩니다. 응? 그럼 우리가 우연론이나 운명론이나 유실론으로 가야 될까요? 왜? 설명 잘하는데. 업인가보는 설명을 못하는 다양한 출생 내지 미시세계의 기묘함을 우연론은 과학자들이 지지합니다, 요새. 유실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지지하지. 운명론, 사주관상가들이 특별히 지지하는 부분이 있어. 응? 그 지지하는 파들도 많아. 그럼 이 중에 어느 하나로 가는 게 안 낫겠어요? 업인가보는 이걸 설명 못하는데 이놈들은 이걸 설명을 하니까. 갈까요, 일로? 가지 않으실래요? 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들은 내가 이걸 B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B라는 말은 왜 쓸까요? 왜 썼을까요? 그렇지, A가 있으니까 썼지. A는 뭐냐? 업보적 현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지만 결론이 없는 듯한 죽음도 있지만 열심히 해갖고 성공하는 경우도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교묘하게 지 혼자만 살려고 하다가 뭡니까? 패가망신한 경우도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 이 경우에 뭐가 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악에 속하고 벌도 악에 속하죠. 네가 악을 지었으니까 악을 받는 거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걸로 이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들, 요 B의 현상을 잘 설명했던 소위 그걸 우리가 삼종외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종외도는 A 그룹을 설명하러 들어가면 설명을 하나도 못 해냅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갖고 벌을 주는 것을 두고 삼종외도를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전부 신의 뜻으로 지었는데 왜 사람한테 벌을 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교통사고 낸 차를 감옥에 가두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야. 운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운명에다가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지은 죄인을 벌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순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연히 죄를 지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연히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 우연히 벌어진 일 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히 지정해갖고 벌을 묻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실까요? (307페이지) 세 번째 단락. 실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삼종외도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신의 뜻에 맡긴다든지 숙명적으로 이해한다든지 물질의 우연한 흐름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쉽사리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 놨죠, 그죠?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면 비현상은 그런 대로 설명이 오히려 잘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앞서도 보았듯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문제점? 의지에 바탕한 무슨 현상? 업보적 현상. 곧 무엇과 무엇? 죄악과 의지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도 보았듯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294페이지를 보세요. 우리가 1학기 때 좀 살피려고도 했던 부분인데 294페이지 오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신, 운명, 물질적 우연과 그 비판해놨죠. 그 파트가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나가느냐 하면은 302페이지까지 나갑니다. 294페이지에서 약 8페이지가량 돼요. 요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독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삼종외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삼종외도가 B 부분은 잘 설명했지만
A 부분을 설명하는데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3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부분은 읽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음 진도를 내어갖고 마지막 강의 때 완전히 끝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